잊혀진 그 밤의 기억, 그리고 강간. 그날도 소영은 친구 몇 명을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다. 원탁에 빙돌아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조개찜에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유독 이날은 소영의 다양한 절친들로 모임을 구성했다. 항상 그랬듯이 모든 화살은 소영에게 쏠렸고 대화의 중심도 술잔의 중심도 모두 소영을 향했다. 정말 분위기에 취하고 안주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날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소중한 시간을 만끽했다. 여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면 주인공 소영은 평범한 직장인, 민준이는 소영의 오랜 친구, 신뢰의 상징이다. 현욱이는 직장 동료로 소영과의 관계가 복잡하다. 도훈이는 대학 시절 친구, 예에 바르고 존경스러운 인물이다. 진수는 소영의 이웃, 수줍고 소심한 남자이다. 낯선 남자는 술집에서 소영에게 접근했던 남자이다. 소영은 친구들과 모임이 끝난 후 술에 취해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상황이 흐릿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난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운 것 같고 그녀의 몸은 피곤함에 지쳐 쓰러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어지러워 빙빙 도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방 안에는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어지럽혀진 이불과 방바닥에는 흩어진 옷가지들을 보며 불길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뭐지? 이 느낌. 소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젯밤의 장면들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대화, 웃음소리, 그리고 술잔을 기울이던 순간들이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흐릿하게만 남아 있었다. 아마도 만취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였다. 그녀는 불길한 마음으로 주변을 서서히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몸 아래로 향했다. 아랫도리가 시원한 느낌, 그렇게 하의가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다. 상체는 흐트러진 상의를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하반신은 맨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더듬어 보았지만 내의도 온데간데 없었다. 이거 뭐지?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조여오며 차가운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기억의 조각들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침대 옆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보며 그녀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마음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문자와 통화 기록을 뒤적였다. 담겨 있는 것들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단 하나는 안부를 묻는 문자뿐이었다. 그러나 어젯밤의 흔적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누구와 있었던 거지? 소영은 자신의 내면에서 분노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불안한 심정으로 침대 옆에 서서 그녀는 다시 한번 내의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질 주변의 남자의 정액같이 끈적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영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기이한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느꼈다. 우선 방 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자신의 질입구도 촬영하고 흰거즈로 증거물을 채취했다. 그리고 화장실 샤워부스로 들어가 시원하게 머리부터 씻어냈다. 그녀는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으며 어젯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범인을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하였다. 하지만 그 결심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우선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익힌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소영은 다시 한번 그 밤으로 돌아가야 했다.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차분하게 어젯밤의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았다. 함께 있었던 남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각 남자와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하나씩 의심의 고리를 풀어내려고 했지만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우선 믿음의 상징 민준이다. 민준이는 소영의 초등학교부터 오랜 친구였다.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던 존재였다. 그와의 관계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고 소영은 그가 어젯밤 사건에 연루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다. 혹시 그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소영은 자신이 술에 취해 무너진 순간에 민준이 곁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그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조금의 가능성도 찾으려 했지만 없을 것 같았다. 의심은 가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을 정리했다. 다음은 복잡한 감정의 소유자 현욱이다. 현욱은 입사 동기인 직장 동료로 소영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얽혀 있었다. 그는 가끔 소영에게 호감을 보였고 그로 인해 소영은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나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던 걸까? 소영은 그가 어젯밤 그녀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의심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소영은 그가 그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그가 소영을 좋아했다면 그가 자신의 의지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술기운을 빌어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그가 나에게 저돌적인 행위로 나를 가지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번에는 존경의 벽과 같은 도훈이다. 도훈은 대학 시절의 친구로 항상 예의 바르고 정의로고 존경스러운 인물이었다. 그와의 관계는 늘 편안했지만 소영은 그가 어젯밤의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간의 의심스러운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만약 그가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면 소영은 도훈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혹시 그가 내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동안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던 건 아닐까? 그리고 밤에 폭발했다면? 이런 생각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항상 수줍은 마음 가지고 있는 진수다. 진수는 술자리에는 없었으나 소영의 이웃으로 수줍고 소심한 성격이었다. 소영은 그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감정이 그를 자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는 전혀 아니었다. 평소 진수는 유난히 소영에게 친절했고 눈만 마주치면 깍듯이 인사를 나누는 친절한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소영은 혹시 진수가 자신에게 분노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젯밤의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다. 비록 인위적이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가 나를 미치도록 좋아했다면 그가 취한 나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결국 소영은 진수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만 남겨두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낯선 남자였다. 술집에서 소영에게 접근했던 그 남자는 그녀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던 인물이었다. 혹시 그가 나를 몰래 따라와 무슨 짓을 했을까? 소영은 그 남자와의 대화가 불안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술값을 대신 계산하려 했고 택시를 잡아 타라고 강요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그가 나를 겁탈했고 더 나쁜 의도로 불법 촬영과 같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소영은 이렇게 생각하며 치를 떨었다. 이렇게 그에 관하여 강한 의심을 두게 되었다. 결국 소영은 경찰서를 선택하기보다는 조용한 해결을 위해 법의학적 전문가인 사립탐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녀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집한 증거들을 사립탐정에게 모두 인계하였다. 탐정과의 상담을 통해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것들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소영은 탐정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다. 어젯밤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필요한 검사도 요청했다. 어떤 결과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의 의지가 느껴졌다. 탐정은 소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소영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문자를 확인하며 어젯밤의 대화와 통화 기록을 정리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영은 희망을 걸고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믿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이제 진실을 찾아 나서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추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영은 어젯밤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조각들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오늘도 소영은 집에서 홀로 앉아 그날의 친구들에 관한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의 흐릿한 조각들이 맞춰지며 점차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진수라는 이웃 남자의 얼굴이 자주 떠올랐다. 아마도 소영은 그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가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구나. 소영은 문득 그가 자신에게 보였던 작은 행동들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마주쳤을 때의 그 눈빛, 우연히 편의점에서 마주쳤을 때의 수줍은 미소와 목례,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의 시선이 항상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고 나 또한 그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수는 꼼꼼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소영에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소영은 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진심으로 나를 좋아했기 때문이었겠구나. 그녀는 그에 관해서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다.
소영은 진수가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전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며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생각해봤다. 소영은 진수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을 갈등이 느껴졌고 그의 진심에 미안한 마음도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도 아니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래도 그녀는 진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그에게 혹시 눈치챌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날 저녁, 소영은 진수의 집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한 마음이 그녀를 휘감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소영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영은 그의 수줍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진수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진수와 함께 앉아 그동안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고 있었다. 진수씨, 혹시나 좋아해요? 소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공격적으로 말했다.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저도 소영 씨를 좋아합니다. 한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은 진수에게 그날의 상황을 묻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저렇게 순진하고 착한 진수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함께 식사하자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현욱이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었다. 잘 잤어. 이 문장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소영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현욱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 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가 자신의 상태를 신경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어제 많이 취했지만 넌 참 예뻤어. 이 부분은 특히 소영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소영이 아침에 받은 현욱의 문자 메시지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소영에게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뭔가 불편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욱이 소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긴다. 이런 발언은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만약 현욱이 소영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후, 그 이후에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영과 현욱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가 진짜로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아마도 나를 설득했을 것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통화를 시도했다. 소영아, 이제 괜찮아? 정신 차렸어. 너네 집 근처에서 내려주고 돌아갔다고 한다. 웃기는 것은 갑자기 내려달라고 떼를 썼다는 것. 그리고 술집에서 낯선 남자와도 실랑이 했지만 내가 그분에게 심하게 했단다. 너 초등학교 친구라는 민준이하고도 싸웠어.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자세한 상황을 그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느꼈다. 혹시나 직장에서 불필요한 소문이 꼬리를 물 것 같은 예감도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처음부터 소꿉친구 사이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이라서 이 친구는 아무리 싸웠어도 완전 배제이다. 조금의 의심이 가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 신체적 접촉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가벼운 터치에서 시작해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영은 친근한 친구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다. 그래도 이 친구는 절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렇게 따져보니 주변의 모든 분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 아니, 의심의 의심은 주변의 모든 분을 의심하게 했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들어 괴로웠다. 괜히 시작했나? 그냥 접어두는 것인데 하는 후회의 마음도 들었다. 내가 취한 것이 가장 큰 1차적 문제였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학하고 있는데 탐정님의 전화가 왔다.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법의학적 결과 발표다. 소영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영의 심장은 요동쳤다. 범인은 진수씨입니다. 그 말이 그녀의 귀에 울려 퍼지자 소영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진수, 소영은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이유를 물었다. 첫 번째가 지문 감식이었는데 출입문 손잡이를 비롯한 집안 여러 군데에 지문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DNA 검사에서 99.9% 진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그동안 진수에게 느꼈던 감정이 배신감으로 바뀌어 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믿음을 깨뜨렸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 했던 건 그저 집착이었을까? 소영은 그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의심으로 변해버렸고 분노의 마음만 남았다. 진수의 수줍은 모습과 그녀를 향한 호감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집착으로 변질된 것 같았다. 소영은 그와의 모든 순간을 회상하며 배신감에 휩싸였다. 결국 소영은 진수와 직접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서자 소영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진정되지 않았다.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우선 뺨을 한 대 갈기고 침이라도 뱉고 와야 하나? 이렇게 망설이는데 진수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소영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소리 질렀다. 진수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 소영씨,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그의 자백은 소영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리고 진수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했다. 진수는 소영의 팔을 잡으며 소영씨, 제발 나를 이해해줘. 나는 진심이었어 라고 애원했지만 소영은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얽혀 있었다. 난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난 그를 밀치고 뒤돌아 나왔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간략히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잠시 뒤 사이렌이 울렸고 진수는 수갑을 차고 경찰 호송차에 실려갔다. 호송차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진수의 눈에는 무언가를 호소하려는 눈빛을 보였고 진수의 모습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나의 눈을 맞추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배신감과 슬픔을 하나둘씩 털어내고 정리하며 일상으로 회복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진수가 끌려간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가면서 난 아주 홀가분해졌다.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친구들과도 다시 우정을 나누며 지냈다. 물론 전처럼 취하도록 술을 먹는 것은 자제하였다. 오늘도 친구들과 한잔 가볍게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탐정이었다. 탐정은 내 전화기에 포렌식 과정에서 지워졌던 음성 파일을 복구했으니 들어보라며 파일을 보내왔다. 바로 그날 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다. 술자리에서 대화 중에 녹음을 시작했고 진수와 그 밤의 대화도 모두 담겨 있었다.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과 현욱과 집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 나눈 이야기들, 집 근처에서 진수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진수와 함께 집까지 동행한 것 등이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집으로 들어온 나는 진수의 소극적 행동을 질타하며 그를 조롱하듯 말했고, 난 하의를 벗어 던지고 그에게 억지로 성행위를 강요했다. 그 와중에 진수는 나를 설득해 안정을 취하도록 유도했으나 난 그의 말을 무시하고 행위를 강요했다. 난 그 소리를 들으며 참담하고 비참해졌다. 이제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이 전부 복원됐다.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강요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에 대했었는지, 모두 현실과 같이 또렷이 생각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수의 무고함을 알렸다. 며칠 뒤, 난 그가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있었던 교도소로 달려갔다. 높은 담에 둘러싸인 폐쇄 공간에서 공포와 분노를 참고 지냈을 진수를 생각하니 괴로웠다. 순진한 진수씨가 자유를 빼앗기고 낯선 사람들 틈에서 견디기에는 너무 가혹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나 자신의 경망스런 행동에 미워 죽을 지경이었다.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남만 미워했던 시간이 참으로 원망스러웠다.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지구 밑으로 통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숨고 싶었다. 철커덩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함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나오는 분을 부둥켜 안고 오는 소리가 진동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손가방 하나 달랑 들고 걸어 나오는 진수에게 나도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다. 용서해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진수씨.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다. 감사합니다.